그리고 또 한 가지 책에서 좀 궁금했던 게요. 네. 그 김치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 러시아도 러시아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왜 그렇게 국가마다 똑같은 1비트코인인데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수급의 문제예요. 김치 프리미엄이랑 러시아 프리미엄은 사실은 발생하는 원인은 똑같아요. 공급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잖아요. 공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너무 많은 수요가 몰려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그게 가격이 순식간에 폭등을 하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이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거래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닫혀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정된 공간에서 수요가 너무 폭증을 하면은 결국은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한국 분들이 그만큼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코리아 김치 프리미엄이 생긴 거는 한국이 엄청나게 열정이 있는 거죠.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이걸 포모라고만 분석을 하는 건 저는 좀 잘못이라고 봐요. 근데 언론들을 보면은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심했을 때는 30%까지도 갔었거든요. 엄청나죠. 30%면. 보통은 5%도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왜냐하면 같은 물건인데 30%가 차이 났다? 이거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힘든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겨났을 때 많은 분들이 포모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들이. 포모라는 거는 이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들보다 도태되는 게 두려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해야 되겠다, 뛰어든다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부동산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뭐 굉장히 어떤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또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민감하고 또 중요하게 바라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도 약간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돼요?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죠. 김치 프리미엄은 언제 형성되냐면 이 상승장에서 훨씬 더 커져요. 하락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예요. 맞아요. 지금이 사야 될 타이밍인데 다들 오를 때 사신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전략이죠. 자, 근데 아까 이제 프리미엄 말씀하셨는데 또 재정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뭐 김프 매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싼 데서 이제 싼 데서, 그럼 만약에 그 러시아 거래소가 굉장히 가격이 올랐잖아요. 지금 현재 한 10% 정도 올라 있었대요.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서 만약에 러시아에서 팔 수 무역하는 거네요. 이걸 이제 재정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싼 데 사서 비싸게 사는 거래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 그러면 언젠가 가격은 또 균형을 맞춰지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그게 또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고.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 이거는 무위험 거래라고 하거든요. 딱 그 차익만큼 프리미엄만큼만 얻는 거기 때문에 뭐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그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또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네. 그 재정 거래까지 좀 얘기해 주셔서 순간적으로 궁금증이 든 게, 이게 비트코인이 샀는데 갑자기 진짜 막 30%가 확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셨는데 그렇게 오르면은 그냥 두셔야 됩니다. 그냥 두셔야 되고. 그런가요? 저는 이게 너무 과도한 기준일 수 있는데, 암호화폐를 사서 부분적으로 매도하는 기준을 저는 사실 한 200%에서 300%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100%를 했을 때는 딱 원금의 2배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좀 매도하기엔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 200% 정도 됐을 때 부분 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원금 정도 회수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만약에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해서 원금을 회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플러스밖에 없는 거죠.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근데 두 번째 원칙은 이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처럼 그 시점에서 원금 정도를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묵혀두면은 이제 그것부터는 계속 나에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 아니면 성장세가 완전히 끊겼을 때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도 더 좋은 게 생겨서 투자를 해야 될 때 이 세 가지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다른 알트코인들 이게 한 200~300% 상승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 정도는 회수를 하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모든 암호화폐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만 사실은 뭐 안정하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서 조심스럽게 좀 추가를 한다면은 뭐 솔라나나 뭐 루나 같은 이런 코인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되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코인들은 만약에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되죠. 네. 여기 리플은 안 들어갔네요. 리플은 사실은 저는 리플을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약간은 생각이 좀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플 코인의 목적 자체가 물론 저는 리플 코인을 굉장히 초기에 투자했어요. 제가 처음 암호화폐를 공부할 때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리플을 추가로 매입하진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고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카르다노나 폴카닷 이런 코인들 그다음에 뭐 체인링크 이런 코인들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진 못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 굉장히 또 많은 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 전쟁은 굉장히 정말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멈춰야 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암호화폐들은 가치가 좀 재조명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암호화폐는 뭐 어떤 암호화폐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국제 송금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이 많이 산 이유는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폭락을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는 돈은 당연히 달러겠죠. 달러를 먼저 사려고 하면은 언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은행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뱅크런을 했는데 거기 막 보면 줄이 막 정말 수백 미터 줄이 서 있는 거죠. 근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는 당연히 한정적이고 결국은 대부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최고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었던 거죠. 암호화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증명이 된 거냐면 암호화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해외로 또 송금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국제 송금을 이 스위프트를 무너뜨리기 위한 부분들이었는데 사실은 리플이 하는 기능의 상당 부분들은 또 다른 코인들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좀 본 거죠. 근데 이거는 리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리플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리플은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 이 방송을 듣고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좀 장기 투자로 적합하다고 하셨으니까 한 포트에 어느 정도 좀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카르다노, 폴카닷, 리플 합쳐서 한 70% 내외거든요. 70%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으로 70%를 담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30%는 제 책 제목처럼 뭐 100배 오를 암호화폐들을 이제 찾는 거죠. 그럼 그 30%로는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산 배분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그 성향이 보수적이냐, 그러니까 수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은 어떤 안정성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게 되죠. 그 나머지 코인들이 30%에 있는 그 자금 중에서 이거는 이제 100배 코인을 찾는 걸 목표로 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거는 한 같은 기간을 견주어 봤을 때는 한 몇 배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좋을까요?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라는 문제인가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의 초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세상에 왔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코인은 이더리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어떤 솔라나라든지 뭐 카르다노 같은 코인들 3세대 암호화폐들이 등장하면서 위기에 빠질 거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더리움의 정말 느린 전송 속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값비싼 수수료, 가스피가 너무 높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이더리움은 사용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은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가치까지 또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굉장히 굳건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비트코인, 이 금과 같은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뭐 10배, 20배 올라갈 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라고 불리는 분들, 맥시멀리스트 분들은 그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전 재산을 거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시장이 초입이고 지금 성장이 끝났다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 시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편이 확실히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1비트코인이 한 4천만 원 후반대, 네. 이더리움은 300만 원 초반대, 네. 여기서 투자를 좀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분할 매매로 조금씩 저도 직접 계속 모으고 있죠. 그래서 그 매입 타이밍을 정하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언제 오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타이밍을 조금 더 잡는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너무 잔잔한 시장에서는 타이밍을 잡는 것 자체는 좀 더 오히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매주 단위로 소량의 돈들을 이렇게 투자해서 꾸준히 주워 담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결국 1년의 평균을 맞추면 우리가 어떤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서 하는 투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투자를 지금은 하시면 굉장히 좋을 때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건 혹시 없나요? 이게 뭐 한 4,000에서 4,500 사이에서만 산다. 4,500 넘어가면 안 산다. 그것도 방법이죠. 하나의.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유용한 방법일 수 있어요. 또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그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상승 기류를 이제 타기 시작하면은 그 원칙은 또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려가는 폭 자체가 그렇게까지 안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현금을 많이 쟁여놨다가 크게 한번 떨어질 때 나는 이걸 몰빵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내가 적절하게 잡을 수 있는가? 그러려면 시장을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여력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또 고민해 봐야 되죠. 아까 앞서서 한 20-30% 올랐을 때 그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한 200%, 300% 공 하나 더 붙일 때까지. 네네. 그러면은 이 20-30% 올랐을 때 이게 막 급격하게 20-30% 올랐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유혹이 드는데 그렇죠. 그게 그 순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그럼요. 또 막 치고 막 올라갈 수,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네. 이 비트코인이 이게 암호화폐가 좀 무서운 게 올라갔을 때는 막 몇백 프로씩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20-30%에서 팔기에는 이제 장기 투자자라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좀 전제를 좀 빠뜨렸는데 만약에 본인이 트레이더면은 파셔도 돼요. 이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올라가서 또 하면 되니까. 또 하면 되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20-30%면 팔아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3%에서도 파시고 5%에서도 파세요. 이게 만약에 그걸 팔았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뭐 계산들을 해야 될 수수료 같은 것들을 계산했을 때 이득이 남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권에 도달했다 생각하면은 파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0-300%에 대해서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암호화폐를 200-300%까지 버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200-300% 정도까지 버텨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 투자의 값어치가 있는 코인들이에요. 적어도 시가총액 그래도 한 30위권, 50위권에는 있어야 되고 이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할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커뮤니티의 지지와 완성도 측면에서 지지가 되는 코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코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게 주식에서도 경기 민감주 이런 거를 그렇죠. 장기 투자하면 안 되죠. 그리고 보면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TQQQ 맞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3배 레버리지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장기 투자를 해도 되냐 마냐 막 이런 분들도 막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위험한 방법이에요. 상패당할 수도 있죠. 어, 상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그거는 이제 하락했을 때 그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은 수익이 계속해서 소실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주식들을 장기 투자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듯이 이런 암호화폐들 중에서도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을 장기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말씀 중에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 맥시 네, 얘기하셨잖아요. 맥시. 그래서 네. 전 재산을 거의 비트코인에다가 넣는 분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며칠 전에 한 전문가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2030 세대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네. 그러니까 부동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예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동산보다는 왜냐하면 그건 이미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인 뭐 50대 60대 분들 자산가분들이 주요 지역을 이미 차지했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싸죠. 이미. 그리고 그걸 산다 해도 막 거기서 또 수익률이 그렇죠. 막 3배 4배 막 이렇게 되기가 이제는 좀 힘든 시대가 됐죠. 냉정하게.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시선을 이런 뭐 암호화폐나 뭐 블록체인이나 NFT나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라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2030 세대가 듣기에는 이거 너무 막 변동성도 크고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군지 좀 알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네. 저도 그 방송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그런 말씀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이런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100%까지는 저는 동의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투자는 모두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렇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개념들인 거죠. 근데 제가 제 집을 샀을 때 제가 제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보다 이제 뭐 한 3배 정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때 같은 기준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다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러게요. 한 100배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그게 네. 그런 선택의 문제에서 만약에 그런 전통 자산과 이런 자산들, 현재 떠오르고 있는 이 신생 자산들을 수익률에서 비교를 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비교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웅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득권의 자산은 아닙니다. 어쨌든 전통적인 자산들은 이미 뭐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수요라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한계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너무나 많은 자금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생 자산들은 지금이 시작 단계이고 너무나 많은 돈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을 다 합쳐봤자 세계 자산 시장에 아직 1%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렇구나.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여력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빨리 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 빨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열심히 재산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신생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데 만약에 내가 좀 가진 재산이 좀 있고 만약에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디지털 자산에만 100% 투자를 하는 거는 약간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자산을 좀 적절하게 배분하는 그런 지혜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돈들을. 근데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은 유지를 하는 거죠. 그 테슬라 그때. 그렇죠. 저는 테슬라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단일 종목으로는 사실은 좀 비중이 많이 크죠. 그래서 그것도 제 나름의 어떤 투자 전략인 거고 그만큼 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암호화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적게는 5%, 많게는 20%이 정도 선인 것 같더라고요. 네. 한 그 정도에서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쵸.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도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그 구체적인 라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5%, 10% 정도로만 10% 처음에 하셔야 되고, 근데 뭐 확고한 믿음이 생긴 분들은 뭐 재산을 거기에 뭐 올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그 가치 투자의 대가이신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굉장히 비판하신 적이 있거든요. 분산 투자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공부가 되어 있고 이 가능성을 뭐 정말 확실하게 봤다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도 있죠. 그거는 결국은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분의 뭐 오른팔이라고 해야 되나 스승님이라고 하는 찰리 머거 네. 그분은 암호화폐를 굉장히 비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참. 근데 제가 사실은